레 미제라블 제2부 2부 혁명의 바리케이드와 용서의 강. 오프닝 다시 파리. 1부에서 우리는 장발장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빵 한 조각의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남자. 미리엘 주교의 촛대 2개로 다시 태어난 남자. 팡틴의 죽음 앞에서 코제트를 찾겠다고 약속한 남자. 그리고 마침내 코제트의 손을 잡고 파리의 수녀원에 숨어든 남자. 이분은 그로부터 5년이 흐른 1832년의 이야기입니다. 코제트는 수녀원을 떠나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분노가, 왕정에 대한 분노가 거리마다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리우스 퐁메르시? 한 청년의 사랑이, 한 도시의 혁명이, 그리고 한 늙은 남자의 마지막 선택이 2부에서 하나로 엮입니다. 1장 풀림의 거리의 봄. 수녀원 생활이 끝나고 장발장과 코제트는 파리 풀림의 거리로 이사합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조용한 집. 그 정원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고 봄이 되면 꽃이 피었습니다. 코제트는 이제 16살이었습니다. 수녀원의 단정한 삶이 그녀를 바르게 키웠지만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장발장은 매일 오후 코제트를 데리고 릭상부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길, 같은 벤치. 그것이 그들의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비둘기가 발치에서 모이를 쪼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나쳤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책을 끼고 어딘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런데 코제트 앞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는 코제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코제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순간 그 청년이 마리우스 퐁메르시였습니다. 22살. 법학도. 가난하지만 눈빛이 맑은 청년. 마리우스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는 그전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먹고 살아야 했고, 혁명을 꿈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마리우스는 다시 공원에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길, 코제트도 있었습니다. 장발장과 함께. 그들은 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공원에서 봄볕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2장 마리우스 퐁메르시. 마리우스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는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르주 퐁메르시는 나폴레옹의 군인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싸웠고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무너지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훈장도, 지위도, 연금도. 그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우스는 외할아버지 질노르망 노인 손에서 자랐습니다. 질노르망은 왕당파였습니다. 나폴레옹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마리우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는 아버지를 거의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내 아들 마리우스에게. 워털루 전투에서 나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다. 테나르비의 하사. 나는 그에게 평생 빚을 진 사람이다. 언젠가 내가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못 갚은 은혜를 대신 갚아다오. 마리우스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들.
나폴레옹의 전쟁들, 워털루의 역사. 그는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영웅을 모른 채 자랐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마리우스는 할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연줄도 직업도. 다락방을 빌렸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ABC 치노에라는 청년 모임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ABC 치노에는 공화주의 청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앙졸라, 쿠르페락, 그랑테르, 콩부페르. 그들은 밤마다 카페에 모여 혁명을 논했습니다. 자유, 평등, 공화국. 그 말들이 마리우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제트를 본 이후로 마리우스의 머릿속에는 혁명보다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3장 에포닌. 마리우스의 이웃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존드레트라는 이름을 쓰는 가족. 그런데 그들은 사실 테나르디의 부부였습니다. 몽페르메의 여관이 망한 뒤 파리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들은 사기와 협박으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테나르디의 큰딸 에포닌. 그녀는 한때 예뻤습니다. 몽페르메유에서 코제트를 학대하던 시절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파리의 뒷골목을 누비는 소녀였습니다. 삶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에포니는 마리우스를 사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그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더기를 걸쳤고 아버지는 사기꾼이고 자신의 과거는 부끄럽기 때문에 그녀는 마리우스 곁에서 심부름을 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마리우스가 에포닌에게 부탁합니다. 에포닌, 릭상부르 공원에서 본 소녀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겠어? 노인과 함께 오는 금발 소녀야. 에포닌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봐 드릴게요. 에포닌은 파리의 골목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탐문하고 물어보고 따라다니고 마침내 풀림의 거리의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스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사랑을 스스로 밟으면서. 그것이 에포닌이 마리우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그날 밤 풀림의 거리를 찾아갑니다. 정원 담장 앞에 서서 불빛을 바라봅니다. 저 안에 그녀가 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장 정원의 밤. 며칠 후 달이 밝은 밤. 코제트는 혼자 정원에 나왔습니다. 장발장은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코제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달이 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정원에 나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오고 싶었습니다. 밤바람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청년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 발소리. 코제트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리우스가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달빛 아래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코제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마리우스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담장을 넘어온 것을. 하지만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공원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코제트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요.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마리우스의 세상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를 알았습니다. 마리우스는 가난한 다락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제트는 수녀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함께. 이후 그들은 매일 밤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장발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코제트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요. 뭔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5장 장발장의 그림자. 장발장은 불안해졌습니다. 코제트가 자주 혼자 정원에 나갔습니다. 밤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창문 틈으로 담장 근처에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남자의 그림자였습니다. 장발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코제트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보호자로서.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집착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코제트는 그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 숨어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코제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코제트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자베르도 다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발장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위험하다. 그는 코제트에게 말합니다. 곧 이사를 가야 할 것 같구나. 어디로요? 영국도 생각하고 있다. 코제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국이라면 마리우스와 영원히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떠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아직 몰라요. 어쩌면 영국으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편지를 받은 마리우스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할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소녀가 어떤 집안이냐? 아버지는 누구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이 녀석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먼저 내 말을 따라 살아라. 그 다음에 결혼을 논하자. 마리우스는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6장 혁명의 전야. 1832년 6월 8일.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카페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루이 마이너스 필립 왕정은 부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굶었습니다. 가난은 깊어졌습니다. 콜레라가 파리를 덮쳤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죽었습니다. 그 분노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공화파의 지도자 라마르크 장군이 사망합니다. 그의 장례식이 불씨가 됩니다. 6월 5일 아침 라마르크의 장례 행렬이 파리 거리를 지납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따릅니다. 그리고 행렬이 다리를 건너던 순간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공화국이여 영원하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차가 뒤집혔습니다. 돌이 쌓였습니다. 바리케이드? ABC 친후회의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앙졸라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금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동지들, 때가 왔소. 생드니 거리로 바리케이드를 세워라. 마리우스도 뛰었습니다. 코제트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 허락받지 못한 사랑, 아버지의 빚. 그 모든 것이 그를 그리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날 밤 바리케이드는 완성되었습니다. 코르뱅 주점 앞 좁은 골목, 가구와 마차와 돌멩이로 이루어진 거칠고 투박한 성벽, 그 위에 붉은 깃발이 꽂혔습니다. 7장 에포닌의 최후. 바리케이드 너머에서 정부군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때 바리케이드 안으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남장을 한 소녀였습니다. 에포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우스를 찾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마리우스가 바리케이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마리우스가 그녀를 발견합니다. 에포닌, 왜 여기에? 그때 총격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포닌이 마리우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손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마리우스가 그녀를 받아 안았습니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에포닌 정신 차려. 에포닌이 눈을 뜹니다. 마리우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마리우스 씨, 이렇게 당신 손을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마리우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지 않아. 의사를 불러야 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에포닌이 품 안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마리우스 씨, 이거 코제트가 보낸 편지예요. 며칠 전에 받았어요. 사실 그 편지는 코제트가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에포닌이 숨기고 있었던 것,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그것을 돌려줍니다. 미안해요. 늦게 드려서. 마리우스가 편지를 받으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에포닌 고마워. 에포닌이 묻습니다. 마리우스 씨, 저 예쁜가요? 지금? 마리우스가 말합니다. 진심으로. 예뻐. 정말 예뻐. 에포닌이 눈을 감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을 가졌던 소녀.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사랑했던 소녀. 마리우스는 오랫동안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떨렸습니다. 8장 장발장 바리케이드로. 그 시각 장발장은 풀림의 거리의 집에 있었습니다. 코제트는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에포닌의 남동생 가브로슈가 바리케이드에서 편지 심부름을 했습니다. 코제트에게 전달하려던 마리우스의 편지가 장발장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장발장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마리우스가 바리케이드에 있었습니다.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곳에. 장발장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청년이 죽으면 코제트는 슬프겠지만 다시 자신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총과 탄약을 챙겼습니다. 국경병 복장을 구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로 향했습니다. 코제트를 위해서였습니다.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 그 청년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61세의 늙은 남자가 총알이 핏발치는 바리케이드로. 바리케이드에서 그는 조용히 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베르가 첩자로 붙잡혀 왔습니다. 경찰 첩자가 바리케이드에 잠입했다가 들킨 것입니다. 앙졸라가 말합니다. 처형해야 한다. 누가 맞겠소? 장발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겠소. 모두 놀랐습니다. 그 온순해 보이는 노인이. 장발장은 자베르를 벽 뒤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베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자베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이 허공을 향해 쏜 것입니다. 그리고 자베르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가시오. 자베르가 굳어서 장발장을 바라봅니다. 무슨 속셈이냐. 속셈 없다. 그냥 가라, 빨리. 자베르는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구장 하수도를 걷다. 날이 밝았습니다. 정부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케이드는 버텼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쿠르페락이 쓰러졌습니다. 콩부페르가 쓰러졌습니다. 어린 가브로슈도 총알을 맞았습니다. 그 꼬마는 마지막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졌습니다. 앙졸라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총알이 다 떨어졌을 때 그는 가슴을 내밀었습니다. 쏴라. 그는 서서 죽었습니다. 마리우스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쓰러지는 그를 장발장이 받아 안았습니다. 그는 마리우스를 어깨에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 뒤편에 하수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파리의 하수도. 도시 아래에 있는 또 하나의 도시. 냄새와 어둠과 오물의 미로. 빛이 없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우스의 무게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야 코제트가 행복하다. 이 청년이 살아야 내 약속이 완성된다. 그것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길고 긴 하수도를 지났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강으로 이어지는 쇠문.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테나르디에가 나타납니다. 그는 여기서 시체를 뒤지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으니까요. 그러나 돈을 받는 대가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가는 사이 마리우스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슬쩍 빼갔습니다. 드디어 바깥. 강변의 신선한 공기. 그러나 거기에 자베르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보았습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내려놓지 않은 채 말합니다. 이 청년을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주게 해주시오. 질노르망시 댁으로. 그 후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자베르는 오래도록 장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불렀습니다. 마리우스를 질노르망 노인의 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차가 다시 달렸습니다. 장발장이 말합니다. 내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소? 코제트에게 인사를 해야 해서. 자베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발장이 집에서 나왔을 때 마차는 없었습니다. 자베르도 없었습니다. 10장 자베르의 마지막. 자베르는 센 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물이 어둡고 조용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베르의 인생은 단순했습니다. 법은 절대적이다.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다. 나는 법을 집행할 뿐이다. 그것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장발장이 그를 살렸습니다. 2번이나. 바리케이드에서. 하수도 출구에서. 장발장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합니다. 자베르는 법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범죄자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베르의 세계에서는 만약 죄인이 선할 수 있다면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은 무엇인가? 만약 법이 틀릴 수 있다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무엇인가? 만약 자비가 법보다 높다면 자신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자베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는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위고는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자베르는 평생 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법이 설명할 수 없는 것 앞에서 그는 법보다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또한 진실입니다. 11장 사랑과 회복. 마리우스는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질노르망 노인은 손자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퉜던 기억도 내쫓은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손자가 살아나길 빌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우스가 눈을 뜹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방. 그리고 곁에서 조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코제트. 첫 마디가 코제트였습니다. 질노르망이 눈을 번쩍 뜹니다. 마리우스, 눈을 떴구나. 노인은 손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리우스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코제트가 보고 싶습니다. 알았다. 당장 사람을 보내마. 그리고 결혼해라, 이 녀석아. 그 아가씨하고. 마리우스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늙어서 알았다. 사람이 살아있는 게 먼저야. 집안이 무슨 상관이냐. 코제트가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마리우스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장발장은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제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12장 고백.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코제트는 행복했습니다. 마리우스도 회복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장발장은 마리우스에게 단둘이 이야기를 청합니다. 마리우스는 이 노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코제트를 키워주었고 자신을 하수도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하수도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 노인이라는 것은 테나르디에가 나중에 흘린 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장발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나는 전과자일세. 죄수 번호 24,601 장발장. 빵 한 조각을 훔쳐 19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고 있네. 지금의 이 고통과 멸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치료할 대가일세.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움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살고 있네. 마리우스는 말없이 듣습니다. 코제트는 이것을 모르네. 그리고 알지 않아도 되네. 나는 코제트의 삶에서 조금씩 물러나려 하네. 자네가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그것으로 충분하네. 마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마리우스는 전과자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장발장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발장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13장 사라져가는 남자. 결혼 후 장발장은 조금씩 코제트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방문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코제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나이가 드니 피곤하구나. 걱정 말아라.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마리우스가 자신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줄였습니다. 코제트를 사랑했기 때문에. 코제트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발장의 몸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코제트와 멀어진 뒤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줄었습니다. 촛대 2개 앞에 앉아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미리엘 주교에게, 팡틴에게 자신이 지켜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우스에게 테나르디에가 찾아옵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장발장에 대한 비밀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은 살인자여. 바리케이드에서 시체를 메고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봤소. 마리우스는 듣다가 천천히 생각합니다. 바리케이드에서 시체를 메고 나온 사람. 그 시체가 자신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자신을 업고 하수도를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마리우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얼마나 이 노인에게 냉담했는지를. 나가시오. 마리우스가 테나르디에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코제트에게 달려갔습니다. 코제트, 장인어른을 지금 당장 모셔와야 해. 빨리. 14장 마지막 촛불. 장발장의 방. 촛대 2개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코제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장발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제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살아났습니다. 코제트. 왔구나. 코제트가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왜 혼자 이러고 계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장발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이제 왔으니 됐다. 마리우스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발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 장인어른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구해주신 분도 장인어른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 장인어른이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리우스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옵니다.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바라봅니다. 울지 말게.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괜찮아. 그는 코제트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코제트,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 어머니 이름은 팡틴이야. 기억해 두어라. 그녀는 너를 무척 사랑했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사람이 내 어머니야. 코제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쉬는 것뿐이야. 내가 왔으니 이제 괜찮다. 장발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촛대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얼굴을, 팡틴의 얼굴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하는 이들 곁을 떠나는 것이 끔찍할 뿐이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촛대 2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빛이 들어왔습니다. 코제트는 그의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질 때까지. 이불을 마치며 레 미제라블의 끝에 서서 빅토르 위고는 이 소설의 마지막에 묘비명을 씁니다. 장발장의 무덤에 새긴 비문. 이름도 없습니다. 생물년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잠들었다. 비록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으나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선하게 살았다. 레 미제라블은 묻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장발장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위고는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 변화는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고. 반드시 누군가의 손이 있어야 한다고. 미리엘 주교의 촛대 2개. 그 작은 선물이 장발장을 바꾸었습니다. 장발장의 변화가 코제트를 구했습니다. 코제트의 존재가 마리우스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의 선함이 다른 선함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삶을 구합니다.
에포니는 사랑받지 못한 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 소설에서 가장 슬픈 이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순수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베르는 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법이 담을 수 없는 것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의 틀 밖에 무엇이 있는가? 팡티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코제트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팡틴에게 바친 헌사입니다. 네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위고가 그린 것은 불쌍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존엄.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 그것이 이야기의 진짜 이름입니다. 레 미제라블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달빛 아래 문장의 레 미제라블 2편에 걸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